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수요일 킹스맨 임경빈 작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이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아하. 저도 원래 평소 같으면 한 3-40분 정도면 오는 거리를 네. 1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그렇죠? 새벽에 나왔는데도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최고 8cm 눈이 예상된다고 하고 지금 서울, 인천, 또 경기 남서부, 충북 북부까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자, 출퇴근 지금 시간대에 지하철도 집중 배차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훨씬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럴 때가 교통이 제일 혼잡스러워요. 맞아요. 얼음이 네. 끼고 이게 안 녹고 살얼음이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덜 춥기는 한데 네. 오늘도 상당히 쌀쌀하기 때문에 눈들이 금방금방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나오실 때 체크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네. 닥터카 탑승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닥터카라는 거는 앰뷸런스, 그러니까 예. 구급차하고는 약간 구분이 되는 건데요. 앰뷸런스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재난 상황 같이 이제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뭐 일종의 당직 근무를 서고 있는 이제 재난 대응팀이 빨리 좀 재난 의료 지원팀이 빨리 이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제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함께 타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차량이 이제 닥터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의사들의 차네요. 의사들이 타는 차.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때 그 닥터카가 그 명지대학교, 일산에 있는 명지대학교 병원에서 출발을 해서 이태원으로 가는 도중에 네. 신의원을 집 근처에서 태워가지고 가는 바람에 차가 이제 돌아가게 돼서 현장 도착이 좀 지연된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의혹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의혹이 자꾸 커지니까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를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현직 의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닥터카를 탄 게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출동이 지연된 게 그 차가 출동이 지연된 게 이게 문제인 건지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여당에서 문제 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다인데요. 둘 다 문제가 된다? 네, 뭐 디메트라고 해가지고 예. 의료 지원팀이라는 거는 이제 병원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그 닥터카에 굳이 국회의원이라서 현직 의사로서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 신현영 의원을 태우는 게 맞느냐? 이게 일종의 그 갑질 아니냐라는 게 갑질이다. 하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결국 여기서 이제 신현영 의원을 태우러 가는 바람에 강변북로로 이제 쭉 가서 좀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었던 차가 돌아가는 바람에 좀 늦게 도착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일단은 디met하고 같이 갔는데 문제는 15분 만에 신현영 의원이 또 돌아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현영 의원 입장이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논란이었습니다. 예. 그날 참사 당일날도 신현영 의원이 현장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이제 SNS에 올렸었는데요. 네. 뭐 사진 촬영하고 나서 상황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수습이 진행된 뒤여가지고 응급조치나 뭐 CPR 같은 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5분쯤 있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제 관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로 갔던 거, 그거를 두고 결국 과잉의전만 받고 뭐 자리에서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네. 떠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건데요. 네.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상황이 이미 정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중앙의료원에 가서 브리핑을 듣는 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필요한 일인 걸로 이제 판단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경기 지역에 뭐 7개 병원에 그 디메 요청했다고 하던데 네. 제일 꼴찌로 온 건가요? 명지병원 디메시? 뭐 신현영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 지역에 이제 7개 병원에 요청을 했는데 명지병원이 이제 꼴찌는 아니고 네 번째로 예, 현장에 도착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국정조사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조위원 사퇴까지 했는데, 네, 명지대가 아니라 명지병원이죠. 명지병원, 네, 명지병원입니다. 자, 이 문제가 결국은 수사로 이어질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이제 고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현영 의원은 어제 위원직을 사퇴를 했고요. 민주당은 대신에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을 그 자리에 이제 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신 의원이 이제 어떻게 디메 그 차량에 탑승하게 된 건지 그 탑승 경위를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직권남용 및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의료법이라든지 뭐 규정 위반 여부를 이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 대신에 이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네. 신 의원을 뭐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또 고발 조치를 벌써 했습니다. 고발 조치를 했다. 자, 한편 어제 유가족들 만난 국민의힘 국조특위위원들 오늘부터 국정조사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현장 조사까지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원내 지도부가 유가족들을 만났고요. 그 자리에서 정말 유가족들이 처절하게 오열하면서 국정조사에 여당이 빨리 좀 합류를 해서 진실을 가려달라 이런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유가족과 면담 직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이제 국조특위 위원들, 국민의힘 위원들한테 이제 복귀할 것을 이제 요청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도 이제 복귀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조사 특위 현장 조사에 여당 의원들도 참여를 할 걸로 보이고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긴 했는데 그렇죠. 절반 2주 조금 정도. 넘는 정도. 네. 1월 7일로 이제 국조특위가 종료가 되도록 아직까지는 기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속도를 내서 진실 확인을 위한 움직임을 같이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상 실장의 공소장 내용 공개 그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공모했다. 이거는 적시가 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 얘기가 엄청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공장에. 지금 확인된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네.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횟수는 굉장히 많다. 81번이다라고 이제 81번. 언론에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 사안에 개입이 돼 있다. 혹은 뭐 공모를 했다. 이렇게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보고 체계 자체가 네.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제 정진상 전 실장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한테 향하는 이 위로 향하는 보고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정진상 실장의 혐의가 소명이 되고 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지 기소도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이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혐의는 뭡니까? 정 전 실장. 일단 네 가지입니다. 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이제 뇌물죄, 그리고 이제 부정처사 후수뢰. 이거는 이제 민간 사업자들한테 이제 정보를 빼주고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유리하도록 조치를 해준 뒤에 돈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천화동인 1호의 네. 그 지분 428억 원 상당을 뇌물로 이제 판단한 부정처사 후 수뢰가 있고요. 그리고 증거인멸교사죄. 이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제 휴대폰을 버리라고 버리라고 지시를 했다는 혐의. 어. 이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또 단독 보도된 게 하나 있는데요. 검찰이 김용 부원장이 8억 넘는 불법 선거자금 받은 걸로 이 재판에 넘겼는데 이 돈 사용처가 확인이 됐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유동규 이 본부장 자신이 중간에 1억을 가로채고 네. 그 중에 일부를 갖고 부인의 수입차를 사는데 썼다. 요거를 진술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그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재판이 1년여 가까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유동규 본부장을 기소할 때 네. 검찰은 이제 그 자금, 그러니까 부인의 포르쉐 구입 자금에 유동규 본부장이 받은 뇌물이 일부 이제 포함된 걸로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제 입을 통해서 일정 액수가 이제 흘러 들어갔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건데요. 이제 박모 씨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아내 네. 박모 씨가 그 동안에는 1억 원 넘는 그 포르쉐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자금 출처가 뭐냐라고 따졌을 때 본인의 어머니 돈 3,500만 원, 네. 적금과 예금 그리고 지인한테 빌린 돈을 합쳐서 포르쉐를 구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걸 따져봤더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검찰한테 털어놓은 내용은 당시에 전달받은 돈 중에 2천만 원 정도를 한 번,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번에 나눠서 4천만 원 정도 부인한테 현금으로 줬다. 뇌물로 준설해 준 거를 부인한테 차 사라고 줬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말이 결국은 돼요? 이제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이제 뇌물을 그게 말이 사용했다라는 돼요? 얘기가 네. 되는 거고 중간에 일정액이 이제 배달 사고가 난 네. 셈입니다. 일단은 지금 확인된 액수는 전체 8억여 원 중에서 8억 4,700원 중에서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이제 3,500만 원 정도는 준 게 맞다. 네. 그걸로 외제차를 살았는데 썼다.
라는 거는 확인된 셈이고 나머지 자금들은 실제로 누구한테 갔는지 그리고 이제 원래 주장했었던 것처럼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에게 간 게 맞는지 이 사용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이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도 사실 중간에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샜는데 네. 그 돈을 일당들이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를 두고도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민용 변호사는 1억 원 넘는 그 돈 중에서 1억 4,700만 원 중에서 나는 짜투리인 70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700만 원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유 본부장도 이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1억 4천여만 원 정도를 반반씩 썼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좀 이 사건 말고도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된 이재명 대표 재판 지금 유동규 또 김용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하고 이재명 대표 측의 이제 변호인들이 서로 많은 증인을 요청을 하고 있어가지고 합치면은 한 50여 명 정도가 되는 걸로 50여 명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죽했으면 재판장이 이거 공직선거법상으로 보면은 1심을 심리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 동안에 50명 증인까지 못하죠, 포함해서 이거 어떻게 다 재판을 진행하겠느냐 이렇게 좀 난색을 보일 정도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많은 증인들을 확보를 해서 서로 이제 입장을 좀 확인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고요. 특히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진술 조서를 변호인 측에서 이거 증거 채택하는 거를 이제 동의를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검찰에서 유동규가 진술한 내용을 변호인 측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굳이 증인으로 부르지 않더라도 그렇죠. 증거로서의 이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증인 신청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검찰 쪽에서는 그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했었던 진술 내용이 추가된 내용들이 좀 있다. 이거를 이제 법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게 채택이 됐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재명 대표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마주칠 가능성도 좀 생겼다. 이게 지금 이제 대체적인 이 분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김순호 경찰국 초대 경찰국장 소식인데 승진을 했네요. 치안 정감이 됐다고 하던데요. 그야말로 고속 승진입니다. 사실 치안 정감은 넘버 2 정도 아닌가요? 경찰청장을 제외하고는 이제 가장 높은 자리. 직위인데요. 지난 6월에 이제 치안 감으로 승진을 하면서 경찰국장이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6개월 만에 한 단계 더 승진을 해서 경찰 내에 넘버 2 직위를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고속 승진이고요. 결국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요직인지를 또 한번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만큼 이제 권력에 가까운 자리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찰관들의 이제 글을 좀 보면 그동안 김순호 국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군사 독재 정부 때 내부 프락치로 활동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결국 여론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가겠다는 것이다라는 비판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치안 정감 2곳 중에 하나쯤은 그렇게 그냥 던져도 되는 자리냐. 김순호 국장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이런 의견들이 올라왔고요. 이거 여차하면은 서울경찰청장도 노릴 수 있겠다. 다음 뭐 또 한 개만 더 승진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치안 정감이 이제 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요 요직들 서울, 부산, 경기 남부, 인천 경찰청장이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직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글도 올라오고요. 결국은 정치권으로 가기 위해서 공천을 위한 인지도 쌓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정치적 의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국방부의 국군 방첩 사령부령 얘기인데 이거를 입법을 예고했다고 국방부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방첩 사령부라고 하면은
이 간첩을 예방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예. 기무사령부가 기무사령부. 그렇습니다. 정보기관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제 계엄령 선포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엄령 선포 예비 작업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되면서 기무사 자체가 이제 폐기가 됐었는데 이 폐지된 기무사를 부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좀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방첩사령부에 대한 이 업무 범위라든지 권한이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은 이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이 강화가 되고요. 그 동안에는 이제 다른 이제 피지원 부대들에 대해서 이제 자료 협조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게 되고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이제 만들게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태훈 군인컨센터 소장 같은 네. 경우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 이 전두환 시절에 보안사령부 부활을 꿈꾸면서 역사적 퇴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정부 총리실 산하의 공직감찰 조직을 대폭 강화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민정수석실 폐지는 했지만 이 기능 자체를 뭐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 계속 하는 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게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공무원 감찰, 특히 고위 공무원 단위나 내지는 이제 대통령 주변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의 이제 역할이 굉장히 강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민정수석실을 이제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도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직무감찰, 공무원 직무감찰과 관련해 가지고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6개월여 만에 이제 총리실 내에 공직복무관리관실에 대해서 인원 보충이라든지 역할 보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이제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일단 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국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원래 있던 기능을 강화하는 거지 뭐 민정수석실을 대체하거나 뭐 그런 식의 이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 안팎에서 이제 걱정하는 거는 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공직 비서관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조직을 그렇죠. 운영을 하면서 네. 워낙 이 조직이 이제 센 조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에 대해서 이제 사찰을 했다라는 의혹이 이제 불거진 바가 있고요. 그렇죠. 실제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MB 정부 당시에 왕차관으로까지 불리던 박영준 전 차관이 징역형을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확정을 받고 이제 이 감옥에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리실에서 공직감찰반을 이제 강화해서 운영하다 보면 이런 논란까지 빚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임경미 작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